한국에 혹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불안감입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어느 여성은 우리나라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개국의 여성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4사람은 자녀들이 전쟁이 나니까 가지 말라 해서 추춤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좀 더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군사 분야에서 북핵 위기에 대한 다층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페이지 41에 보면 동북아 주둔 6개국 군사력 현황 비교표가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나 경제력이 열악한 북한은 첨단 재래식 무기보다는 비대칭적 무기, 즉 핵이나 미사일이나 사이버나 그리고 생화학 같은 무기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력으로 선제 공격 능력을 키운다 하는 것을 1월 1일 날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도 SLBM을 개발하면서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하면 좀 방어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으로 논의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AMD나 KMPR 등으로 공세 및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어떤 좀 더 우리가 갖춰 있는 것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려놓은 미사일 다중 방어 체계 42페이지를 보면 한국의 패트리어트는 22km 이하의 미사일 방어이고 사드는 40에서 150km 구간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SM-3와 같은 500km의 상층 미사일 방어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합니다. 신 교수께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반도가 현재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전쟁이 발발할 그런 높은 시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공화당은 46%가 대북 선제 타격 지시에 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세모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매일경제 10월 18일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에서 어떤 무기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또 지금 40여일 동안은 북한이 좀 조용하지만 호시탐탐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전쟁을 대비한 민간인의 훈련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8,000여 개의 민방공 대피소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전시용 비상식량이나 의료 장비를 갖춘 곳은 거의 전무하고 6,400여 곳은 핵은커녕 재래식 폭탄에도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민방위 훈련, 지하시설물 구축, 대피 연습, 행동 수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한미군은 미군 가족들을 오키나와로 대피시켰습니다. 우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보 불감증이라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말로 걱정인 우리 국민들이 피해 최소화와 생존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발표자가 제기하신 위기관리의 수칙 확립 필요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셋째, 남북한 관계 협상 전략 모색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의 협상가로 요청하는 방안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서독 분열에서 통일을 맞이한 경험이 있고 독일은 또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메르켈 자신이 협상을 해보겠다고 여러 번 자원을 했습니다. 중국과 독일은 또한 1대1로 정책에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함부르크와 중국의 할빈 간에 9,800km 철도를 개통했고 금년 7월이 2주년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대중국과의 교섭에서 민간 외교 활용입니다. 시진핑이 19차 당대회에서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단체제에서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추고홍 대사는 지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학자들이 혹은 시민 모두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정부 조직이 반관 반민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전국부녀연합회 주석 구시오린이나 혹은 여러 전직의 주석들은 퇴임 후에도 여러 분야의 역할을 합니다. 한중여성교류협회가 이런 부녀연합회와 교류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간 외교에 어떤 일익을 담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중한우호협회와 한중우호협회의 상호교류, 한중친선협회 등 여러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임 대사나 언론인 학자 혹은 민간 외교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한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유학생은 6만여 명으로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실리 외교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 동방예의국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의 벽보에는 전쟁광 트럼프 포스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해서 이번 방한 때에 DMZ를 방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일본의 에도 시대에 한국의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속과대학의 설립자는 이런 한국을 보고 한국을 문화대언의 나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그는 그것을 그대로 체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정책과 맞지 않고 또 흔히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우방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한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 예의를 갖춤으로써 미중 간의 등거리 외교 혹은 양다리 외교 혹은 문재인 트럼프 나아가서는 문재인 시진핑 간의 신뢰 구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